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국회 선거법 개정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위성정당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대 정당이 자매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들어보시죠.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불법으로 생각하니 페이퍼 정당 만드는 걸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18대 총선에서 친박 연대가 비례 8석을 얻고 선거 뒤에 한나라당과 합당한 적이 있었죠. 잠시 후 조경태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시장지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얼마 전 발표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15억 이상 아파트 구입에 대출 금지 등을 두고 서민을 짓밟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이렇게 연이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왜 여전히 잡히지 않을까요? 2부에서 집값 얘기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청두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15개월 만에 열립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해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요? 일본 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한 주간의 연애 소식 알아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김건모에 이어 김태호 PD와 유재석 씨를 저격했네요. 2019년 12월 21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비례 한국당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심 원내대표 오늘은 대응 방안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만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단일화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했던 위성정당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은 개혁 방해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어디서 인터뷰하시는 겁니까? 국회입니다. 예, 그 로텐도홀에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 옆에 조용한 데서 해야지 인터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반개혁 법안에 대해서 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 중에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를 없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반개혁적인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더 늘리겠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겠다 하니까. 예. 이건 뭐 국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하는 거고요. 우리 이동형 우리 사회자님께서 혹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예. 야합된 야당들이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업이 시사평론가에서 모르면 안 됩니다. 네,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선거법이 어렵다 말씀이죠. 지금 바뀌는 게. 모르지만 예. 연동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제도를 자꾸만 개혁이라는 예.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요. 예. 저는 정말 지나가는 소가웃을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어떤 방식을 직접적으로 대표자를 뽑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수를 30명 이상 줄이자는 그 안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개혁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국회 내에서 24시간 연좌 농성입니까? 네네, 24시간 계속해서 그러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는 겁니까? 네네, 의원님들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예. 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반개혁적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4+1에서 단일화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그것을 막을 방법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 저는 예.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예. 이게 제1야당 또 제1여당이 서로 여야가 힘을 모아서 뭔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국회법 제33조. 예. 그래서 보면은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섭단체끼리 이렇게 협의해서 그것이 이제 다수결의 움직여지는 게 국회의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교섭단체, 비교섭단체의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 비교섭단체는 20석 미만을 비교섭단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정의당이 몇 석입니까? 지금 국회의원 수가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시고요. 이 얘기를 하세요. 6석이거든요. 6석. 예. 경상도 발언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꼴랑 6석 가지고. 예. 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이게 과연 민주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예. 108석을 야당을, 제1야당을 퇴진시키고 6석의 의석을 가진 정의당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란이 노출이 되고 분열이 되는 거 과연 국민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의회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고 나서 300일 가까이 시간이 있었을 때 협의를 민주당하고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당론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론이 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예. 그다음 국회의원 수를 30석을 줄이자 예.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은 한국당에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4석, 6석, 8석, 9석 어찌 보면 아주 미니 정당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4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협의체를 통해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일까요? 예.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반개혁적 법이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법이다. 그 말씀 아까 해주셨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어쨌든 4+1이 단일화를 갖고 들어와서 본회의에 표결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네, 저희들은 어쨌든 국민들께 이런 강한 호소를 예.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좀 심판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자꾸 4+1이라는데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1+4입니다. 1이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예. 그 다음에 4는 군소정당입니다. 예. 4석, 6석, 8석, 9석을 가지고 있던 그 군소정당이 지금 바른미래당도 지금 당권파하고 비당권파하고 좀 쪼개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당권파가 이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석, 6석, 8석, 9석 정도 되는 이 의석수를 가진 이쪽하고 지금 이걸 강행 처리하겠다. 이것은 저는 도저히 저도 17대부터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도 반민주적인 행태다. 이렇게 예. 어쨌든 강행 처리하게 되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례한국당 얘기를 했고 조금 후폭풍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 아니고 격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예. 최근에 언론에 나왔지만은 50% 연동 할당을 했을 때 예. 현행들을 하게 되면은 비례한국당은 안 만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13석까지 가고요. 예. 정의당이 11석까지 가고 자유한국당은 4석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를 연동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갤럽을 가지고 또 연동했을 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6석까지 하고, 정의당이 18석까지 하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0석입니다. 한 석도 못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게 올바른 게임의 룰이라고 보십니까? 예.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제도가 바로 지금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이지만은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만들고 싶으면 만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비례민주당을 만들 때 그렇게 되면은 예. 이 법안을 만들었던 의미가 사라지는 거고 오히려 유권자들을 속이는 행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법안을 왜 제1야당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게임의 룰을 정할 때는 제1여당과 제1야당이 이에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주적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이 또 불리하니까 또 막 하들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게? 예? 이게 내노남불식의 법 아닙니까?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법이 잘못된 법이든 어쨌든 법이든 그 법에 따라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위성정당이라든가 구색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당연히 이게 좀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죠. 우리 이동영 그 사회자님께서도 조금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아니,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죠. 정의당의 신상정 그 의원조차도 자기도 잘 모르고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캡을 씌우자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리고 왜 좋은 한국말 두고 왜 캡이라는 영어를 왜 씁니까? 예. 예? 캡을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더 쉬우기 아닙니까? 예. 예? 왜 얼토당토안하게 그 비례대표를 국민들은 없애라고 하고 있고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비례대표를 갖다가 늘리고 또 이렇게 꼼수 아닌 꼼수 국민들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런 그 해괴망측한 그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개혁입니까?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좀 민주당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민주당은 지금도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한국당이 저는 그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애시당초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어떤 상대편을 야당과 해야죠. 제1야당과. 예. 왜 6석, 4석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당하고, 예? 그동안 이렇게 의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변칙과 반칙과 꼼수를 두느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거는 이걸 만들어도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칠 것이다. 지금 이게 의원님들께서는 오히려 예. 훨씬 더 저들의 덫에 스스로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의원님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정당 지금 전체 생각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현행하신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지금 현행 법대로 가자. 현행 제도가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이동현 사회자님. 예. 선거법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민주당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행법대로 가자고 하자고. 제가 사회자님께서도 민주당 편을 드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중간자적 입장. 아니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중간자적인 유권자이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 현행 선거 제도가 잘못되었습니까? 비례성을 못 띈다는 단점은 좀 있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 이후로 지금 현행 제도에 대해서 미국 11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갈수록 더 투명해지고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배우고 간 이 제도를 갖다가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 의원님 제가 이게 청취자들이 의원님하고 저하고 다투는 것처럼 들리니까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당연히 의원님의 반대쪽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 자유한국당 입장을 물어볼 거고 이거 당연한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 네. 예. 이게 중앙선관위 이런 데서도 비례성이 좀 약하다. 비례성을 좀 띄워달라. 이렇게 또 건의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몇 % 받아야 돼서 41% 받아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41%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분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권한을 100%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를. 예. 권력을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해서 이 성장 독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올와 나신 게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없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국민들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예. 왜 별 문제가 없었던 이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를 왜 이렇게 뜯어 고치려고 무리수를 뜯는 바람에 그것도 제1야당을 무시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도 많은 분열로 이어질 예, 것 아니냐 이런 예. 생각하고 지금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요. 결론을 그럼 좀 내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4+1에서 나온 단일안이 나와서 본회의에 통과가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갈무리하면 되겠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예. 국민들과 함께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정당들이 뿌리고 있는 반칙과 변칙 그리고 반개혁적인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이 해괴망측한 이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대책에 따라 바로 다음 날부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시가 9억 원 추가 주택에 대해서도 LTV이죠. 담보대출 인정비율 40%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고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까지 벌어진 걸 보면 시장이 받은 충격은 꽤나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집값 폭등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집권 2년 반 넘어서서 3년 차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3년 동안 매년 1억씩 서울은 3억이 올랐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6억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만 한 500조 원 정도가 올랐고 서울에 있는 집값까지 하면 한 7, 800조 정도가 올랐습니다. 9.13 대책인가요? 그걸 내놓고는 좀 잠잠했었잖아요. 9.13 대책을 내놓고 한 4, 5개월, 예. 5, 6개월은 옆으로 갔죠. 잠잠한 거는 그냥 옆으로 간 거고 예.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다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별게 없으니까 다시 금년 들어서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만 16번, 18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원천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17번 잘못했다는 거는 30개월 동안 매 2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는데도 예. 약발이 안 듣는다는 건데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이 안 들으면 이게 왜 안 듣나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작용이 뭔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의사를 바꿔보거나 병원을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놔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다 갖다 앉히고 이러니까 집값이 계속 폭등을 했고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제가 대통령께서는 30개월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대답을 한 달 전에 하셨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얼마가 올랐고 땅값은 임기 2년 반 동안 2천조 원이 올랐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재산이 평균 3억이 올랐고 또 10명의 그 청와대 직원은 10억씩 올랐다. 그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40%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고위 관료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집값을 잡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겠냐. 예. 그랬더니 이제 따져봤어요.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는 10억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이. 예.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는 12억이 올랐고 예. 지금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는 한 5억이 올랐어요. 예. 그 세 사람 집값 오른 것만 해도 거의 30억에 육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집값 잡힐 만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한 달 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으니까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런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1가구 2주택자 청와대 다 집을 예. 팔아라 뭐 이런 예. 얘기도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이 약발이 안 먹혔다는 것은 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겁니까? 왜냐하면 9.13 대책이나 지금 대책을 더 빨리 내놨어야 된다. 혹은 보유세 같은 건 더 많이 올렸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개월 동안 보유세를 계속 올리겠다고 취임 때부터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집값은 3억이 올랐는데 보유세는 100만 원 올랐어요. 예. 아, 집값이 불로소득이 3억이 생기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가질수록 예. 돈이 많이 생기는데 예. 그 100만 원 세금이 그게 겁납니까? 예. 그래서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보유세를 조금 또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올리나 하고 봤습니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이라고 하고 100억짜리 주택을 30억이라고 해놓고 세금을 물리니까.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죠.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낮아서. 예.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늘어도 국회가 세율을 바꿔주지 않는 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예.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 집을 많이 사보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집값을 잡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을 썼다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통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40% 대출을 해주는데 두 채 이상을 사면 80%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줘서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 예.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집을 한 채 가지면 500만 원의 재산세를 내는데 집을 두 채 이상 100채를 가지면 세금으로 한 푼도 안 냅니다. 보유세를. 예. 그게 무슨 보유세 강화하고 그 세금 강화입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 거짓말한 거가 들통나니까 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세를 하게 됐어요. 왜? 대통령 말 믿다가 집을 안 샀더니 집값이 자꾸 올라가서 가정 불화도 생기고 친구들 만나면 그 자산 격차도 느껴지고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보유세가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하면 턱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신문이라든가 경제지에서는 예. 보유세 때문에 죽겠다, 세금 폭탄이다, 다 죽는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항상 17번 대책 내놓을 때마다 그 조중동과 보수 언론은 예. 한 그런 얘기를 씁니다. 나오자마자.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어디가 얼마 올랐다. 약 올리듯이 어디는 얼마 올랐다. 어느 아파트가 3천만 원 올랐다. 부산도 오른다. 이런 기사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급해진 1가구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 돈을 빌려서 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겁니다. 됐다. 자, 그럼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긴 합니다만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군지 예.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 부동산학 교수들은 예. 대부분 다 조중동에 기고하고 있는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주택업자연구원, 건설업자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예.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저도 오늘 YTN에 처음 왔는데 예. 10년 만에 여기 상암동에 처음 왔습니다. YTN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안 불러준다 이 말이죠?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 10년 만에 가서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는 JTBC 여기 상암동에 와가지고 그 손석희 인터뷰를 15분간 처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맨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꾼을 대변하는 알겠습니다.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없죠. 벌써 오늘도 0.6% 올랐다고 또 나옵니다. 예. 아니 어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예. 3억이 올랐는데 최소한 1억이라도 떨어졌다든지 뭐 한 2억 떨어져서 막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예.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약을 먹었더니 건강이 좀 좋아졌다든지 예. 아니 약 먹은 지 3일 됐는데 무슨 어디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립니까? 예. 그다음에 15억짜리 대출 안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15억짜리 주택이 20만 채가 있습니다. 전체 주택이 2천만 개고 아파트가 1200만 개인데 15억 넘는 아파트는 그 2%밖에 안 되는데 2% 되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사람은 집 처음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15억짜리 아파트 살아댕깁니까? 예.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없는 걸 대책을 나왔는데 그게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고 예. 그러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그러고 예. 투기꾼한테는 강력한 대책일지 모르지만 왜 그런 말에 속냐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난번 대책보다는 이번에 또 보유세를 약간 올렸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더 현실화시키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자, 세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올리겠다 했는데 100만 원 올랐습니다. 예. 내년에 또 50만 원 올리면서도 또 올리는 거니까 그게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집값이 또 내년에 한 2억 뛰면 집 팔겠습니까? 예. 집을 팔겠습니까? 누가? 집을 팔려면 정부 정책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2억 3억 떨어지겠다. 너도 나도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매물이 50만 개 100만 개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 있는 관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런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예. 297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내가 제기해서 내 얘기를 빌려서 같이 비판을 하면서 대안은 조중동 대안을 제시해요. 예. 그런 정당만 있는데 언론도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죠. 청와대도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렇죠. 장차관도 그렇죠. 누가 잡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또 반대로 그러면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집값이 팍팍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리면 또 집값 폭락했다고 또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야 잘하는 거죠 대통령이. 폭락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아니 예.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예. 3년 동안 3억이 올랐으면 3억이 떨어져야죠. 그래야 정상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을 찾은 거죠. 올린 만큼만 내리게 만들어라. 올린 만큼은 최소한 내려야 되고 예. 박근혜가 올린 것까지 내려야 되고 예. 불필요하게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집 사러 오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5천만이 살고 있는데 2천만 가구가 있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3,700만 명입니다. 예. 전체 인구에. 그 3,700만 명의 중에 상당수가 청년들이고
청년들이 집 하나 갖는 게 꿈이고 희망인데 희망과 꿈을 대통령이 꺾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주는 뭡니까?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정책.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 이 불안해서 지금 집이 2천만 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1,200만 명이고 그 가진 사람이 800만 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800만 채 중에 한 절반인 400만 채가 나오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청년들이나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예. 생기죠. 그럼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대책,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느냐면 예. 분양가 상한제를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라. 핀셋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요. 예. 망치가 필요한데 무슨 핀셋입니까?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새 집이 헌 집의 반값에 공급되는 겁니다. 새 차가 헌차의 반값에 나오면 헌차가 팔리겠습니까? 예. 안 팔리죠. 그 헌차가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를 왜 4억이라고 합니까? 10억짜리를 그냥 10억, 8억, 9억이라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 지금보다 세금이 2배가 부과됩니다. 예. 그건 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해 오세요. 장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전 지역에 다 하십시다. 과거 정권도 했는데 이명박도 하고 박근혜도 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주택을 두세 채 가진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입니다. 예. 아니 그 투기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돈을 빌려줍니까? 대통령이 예. 자꾸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만들어 놓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책을 그동안 30개월 동안 했던 사람을 관료들을 색출해가지고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고위 관료 중에 부동산을 투기꾼처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고위 공직에다 앉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내쫓아야죠. 공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봅니까 지금? 예? 공급 문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를 주택을 500만 채를 공급해서 1년에 50만 채씩. 예.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280만 개를 샀어요. 예. 계속 1가구 다주택자가 투기를 위해서 투기꾼이 생기니까. 자꾸 사재기를 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급해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아무리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9639님께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줘서 공급을 늘리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강남은 40년 된 도시인데 그걸 싹쓸이하고 재건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 유럽 국가 가면 300년, 400년 된 주택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쓰죠. 예. 근데 왜 우리는 30년 된 아파트를 다 부셔자는 건지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그건 집값을 또 띄울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부시면 누가 줬습니까? 재벌 건설회사에 일감만 생기는 거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며칠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기다려보나 마나죠. 저는 20년을 갖다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예.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강남 아주머니들은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지역 그러면 비하가 됩니다. 아니 비하가 아니라 예. 과거부터도 그런 투기꾼이라고 하죠. 투기꾼. 예. 그리고 예. 그런 부동산 그분들은 투자라고 하죠. 예. 투자 일종의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서민들처럼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예. 월등한 정보력도 있고 고수입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게 이 정부가 내놓는 어줍지 않은 대책에 절대로 물러설 분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 자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좀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R&D라든가 뭐 이쪽으로 좀 고용 시장이라든가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는 다 부동산에 그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형식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재벌부터가 그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동에 10조 5천억 주고 땅을 샀습니다. 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거기다 105층짜리 빌딩을 7조 원 들여서
10조의 땅 사고 7조 들여서 하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재벌부터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값이 오르면 재벌이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 이번에 산 땅도 땅값이 올랐죠. 굉장히 올랐죠. 그 앞에다 서울시장은 영동대로 지하 도시를 만들어준다고 그러죠. 예. 대통령은 삼성역에다가 광역 철도망을 연결해준다고 그러죠. 그럼 삼성동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정책실장이든 장하성 씨가 그 바로 옆에 사는데 그런 아파트가 10억이 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써도 서울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 집값을 떨어뜨리면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은 게 2007년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아파트가 100만 채가 안 팔렸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 강남 아파트가 15억 가던 게 8억 9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0만 채, 200만 채씩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얼마든지 강력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집을 여러 채 사면 손해가 난다.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죠. 오늘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 부동산 얘기 중에 일부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불편했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신 제가 사과드리고 1, 2부 순서 마치고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는 24일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오늘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의 만남에 이어서 1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지소미아 등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분위기를 좀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올해 가장 악화된 한일 관계를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화요일 날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진 않겠죠? 아마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 정도는 하면은 큰 성과겠지만 예.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기대한 만큼 예를 들면 경제 규제 조치에서 백색 리스트를 완전 복귀한다든지 아마 이런 선언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빈손 회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아베 수상 입장은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일 외교 회담은 아베 수상이 지지를 올리는데 큰 성과가 있는데 근데 한일 회담이 아무 성과가 없다면 오히려 이 중일 회담까지도 깎아버리기 때문에 예. 한일 간에도 뭔가의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런 예.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 현재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한국 수출이 상당히 떨어졌고 또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베 정부의 부담이 좀 됐을까요? 그렇죠. 현재 지방에서는 한국의 이 불매운동이 장기화되고 지속적이고 또 그리고 대중적으로 되면서 처음에는 아마 일본 지방에서도 일본 정부를 믿고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참았는데 예. 오히려 일본 정부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면서
지방에서는 엄청 불만이 많죠. 그리고 또 일본이 유일하게 흑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예. 오히려 잘못된 이 정치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가장 강했던 중소기업의 수출을 더 오히려 방해한 결과가 됐고, 그리고 중일 간의 현재 무역 이 전쟁에 의해서 일본 경기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본이 잘못된 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이 아니고 일본 자체의 경제 위기도 가져왔다.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지방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1년간의 경제에 대한 여러 성과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 신문들에서도 오히려 한국과의 무역에 대한 예를 들면 흑자가 줄어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관광객이 60% 70% 줄었던 결과라든지, 예. 한일 간에 오히려 일본에게 불리한 통계들을 많이 언론들이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번 16일 날 있었던 한일 외교당국 과 통상당국 차원에서의 만남,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분위기 자체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랬죠. 일본이 7월 달에는 어떤 창고 같은 곳에서, 그리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제회의장 같은 곳에서 마이크도 달려 있었고, 또 그리고 양복을 입고 아주 접대를 하는 형태가 됐죠.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을 달래면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성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날 수도 있겠다. 조금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일단 일본은 지금 현재 한국과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상회담 전에 지금 현재 경제실무회담, 국장급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렇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백색리스트 복귀를 선언한다,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이 조건부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을 두면서 한국이 일본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백색리스트를 바로 복귀하겠다, 아마 이런 형태로 합의는 가능하겠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정상회담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정상회담을 원래 앞두고 나서 실무자 차원에서 회담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그렇죠. 국장급 회담에서는 일단은 양국의 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상호 입장을 서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3년 반 정도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일본 내에서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것은 일본의 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어떤 경제 규제 조치는 징용 문제나 이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지만 명백하게 보복 조치라는 것들을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선 조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당장 이것에 대해서 복귀를 시킨다, 아마 이렇게 겉으로는 이야기 못할 거지만, 하지만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일본 언론이나 일본 외교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한일 정상회담, 이건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는 것만으로도 이번엔 큰 성과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유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본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예. 여기에서 여하튼 경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는 일단 서로 원상 복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하자라는 식으로까지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큰 성과가 있을 거다. 아마 이런 정도의 분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벚꽃 스캔들이라고 하던데, 벚꽃 스캔들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4월에 사회 공로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인데, 예. 이번에는 약 1000명 정도가 아베 수상의 선거구의 관련자들, 그리고 부인 아키에 씨 자민당 추천으로 대량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서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예. 그리고 참가자들 명부를 달라고 했더니 폐기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참가자들 중에는 폭력 조직 멤버라든가 또는 다단계 판매로 회사를 도산낸 사장이 참여했다고 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 기구가 부패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공분을 사고 있죠. 예. 그럼 이 국내 정치 문제로 수세에 몰린 것을 외교로 풀어보고 싶은 생각도 아베한테는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중일 외교는 일본이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일 외교까지 즉 최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본에 대해서 뭐랄까 좀 더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든지 우호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아베 수상에게는 중일 한일 외교의 성과로서 지금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아까 우리가 잠깐 관광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파로 일본 정부가 추경으로 대마도에 3억 엔을 긴급 지원했다. 그럼 일본 정부도 당연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긴급 지원 방침을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마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키나와 큐슈, 홋카이도 이 지역들은 대부분 관광산업으로 1년 경기가 지속되는데 예. 올해 1년간 거의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듦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방 경기 자체가 타격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 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에 지금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은 지방에서 거의 자민당이 많은 의석을 잃는다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방 잘 내기를 위해서라도 추경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한국 관광객 없어도 된다. 중국 관광객을 그 자리에 체험해낸다. 처음에 이랬잖아요. 그게 실패했는 모양이죠?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 것은 사실인데 예. 이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피터가 아니고 한 번 왔다가 다시 새로운 층들이 오지만 또 예. 그렇게 많은 구매력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큰 도시는 오지만 아주 작은 지방 도시까지는 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의 관광객들은 아주 지방의 작은 도시 카페까지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국 관광객들의 효과가 훨씬 많고요.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관광객과 대만 관광객은 늘었지만 총체적인 관광객 수는 줄었어요. 그것은 한국이 매년 800만 정도 오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 타격은 너무 큰 거죠. 예. 그리고 교수님 말처럼 워낙 우리는 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매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기마다 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불면허 때문에 안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타격이 있었겠죠. 자, 강제동원 해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문희상안이라고 하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과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자라는 건데 일단 우리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또 역사학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예, 문희상안은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는 어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크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일본 정부는 뭔가 해결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문희상안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금 현실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서 현재 일본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느낀다든지, 강제성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 아베 정권 또는 일본 자체 전쟁 문제에 대한 모든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본 시민단체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칙은 지키되 일본도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문희상안도 효과가 있지만 일본이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문희상안 자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절속적인 안은 한일 관계를 더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 아베 수상이 처한 위치를 봤을 때 한국이 일부러 양보하는 절속안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문희상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도 이 지난번 위안부 합의안이 당사자들의 반대로 결국 일본이 한 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왜곡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희상안에 대해서 한국 현지의 여론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일단은 주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을 일본이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는 거죠. 혹시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문희상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이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물론 국회에 아니지만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 자체를 뭐 일본은 물론 관심은 있겠죠. 하지만 결국 정부에다 한국 정부가 일본을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도 원칙을 고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연예가 소식 가지고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현 캐스터 방금 전까지 날씨하고 계시던데. 네네.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네. 네네. 아직도 숨이 차네.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4층에서 8층까지 뛰어오셨군요. 김하진 기자, 이번 주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 G.O.D의 유닛그룹 손호영 씨, 김태우 씨 만나고 왔는데요. 유닛글러요? 유닛그룹. 유닛그룹? 네. 아, 유닛그룹. 깜짝 놀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유닛그룹. 네, 예.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았나봐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뭉쳐서 듀오로 활동을 하는데요. 앨범도 새로 냈고 또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이게 팀명이 있습니까? 호우라는 팀명이고요. 이제 호우? 네, 손호영 씨의 호, 그리고 김태우 씨의 우자를 합쳐서 이제 팀명이 호우. 호우! 이런 겁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췄네요, 제가. 네네. 그래요. 그런데 이 G.O.D가 왜 손호영, 김태우 두 사람만 이렇게 유닛으로 나왔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5명 중에 음악 활동을 각자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좀 같이 둘이서 뭔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2014년부터 쭉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각자 소속사가 다르기 때문에 좀 맞추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롭게 팀을 만들었다면 또 음반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난 16일 이제 두 번째 싱글을 냈는데요. 우린 이제 우리 그냥이라는 발라드 곡입니다. 우린 이제 우린 그냥. 네. 네. 겨울 시즌에는 역시 발라드죠? 네, 여름에는 댄스곡을 한번 댄스곡이고.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주 슬픈 발라드 곡이고요. 이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덧 G.O.D가 데뷔가 20년이 됐어요? 네, 20년을 맞았고 이제 횟수로는 이제 21년 차죠. 대단하네요. 데뷔했을 때 그 생방송에 나와서 노래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뭘로 네, 데뷔했죠? 그 연예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에서 네. 나와서 짜장면이 좋다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다. 네. 막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봤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예. 네. 대단하네요. 굉장히 오래됐군요. 그런데 G.O.D 팬들이 사실은 그 20년 전 팬들이 그대로 이렇게 또 아직도 열광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콘서트나 뭐 팬사인회 이런 데 가면 예전에 팬들이 그대로 그때의 여고생, 여중생으로 돌아가서 이제 울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저 밖에 작가도 G.O.D 20년 팬이라고. 네, 막내 작가님이죠. 네. 막내 작가가. 자, 그래서 손호영 한테 안 좋은 얘기 했더니 발끈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팬덤이 아직도 여전히 좀 두터운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데뷔 21년 차. 오늘 인터뷰할 때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 할수록 더 그 팬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뭐 앨범을 내든 무슨 활동을 하든 언제나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니까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콘서트 합니까? 네, 오는 29일부터 부산부터 시작을 하고요.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콘서트는 G.O.D 콘서트예요? 아니면 호우의 콘서트입니까? 두 사람의 호우의 콘서트이고요. 콘서트. 네, 그래서 11인조 밴드 구성으로 팬들도 아마 새로운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엔딩곡으로 호우의 신곡 우린 이제 우린 그냥 이거 듣죠 한번. 네. 예. 또 김하진 씨가 가수 김민우 씨도 인터뷰했다는데 혹시 김민우 씨 그 제가 아는 어색해진 김민우입니까? 네. 그 김민우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은 30년 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저 그렇죠. 초등학생 때 많이 좋아했던. 그 곡이 가수인데. 90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30년이네요, 진짜. 딱. 네. 근데 김민우 씨 왜 만났습니까? 김민우 씨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케이크이라는 발라드 곡을 발표해서 아마 이전에 그 목소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 그때의 감성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가끔 TV에 나왔었는데 가수 은퇴하고 자동차 세일즈맨 하는 모습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맨으로. 세일즈맨으로. 네. 그러면서 음반을 냈다. 갑자기 음반을 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수로서 이제 좀 대중과 다시 소통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가수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신곡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크 부활의 김태원 씨가 만든 노래네요. 네, 김태원 씨가 작사, 작곡 그리고 제작까지 맡았고요. 이제 선물을 한 셈이죠. 김태원 씨의 음악이라면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그렇죠. 네, 그 부활의 그 특유의 느낌과 이제 김민우 씨의 그 잔잔한 목소리 있잖아요. 차분한 목소리 좀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요.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었네요. 불타는 청춘?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좀 근황을 공개하고 또 부인과 사별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면서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많이 울렸고 또 지금도 계속 출연을 하면서 이제 매주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별하셨구나. 네. 예. 그래요. 저 아까 전에 초등학교 때 김민우 씨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민우 씨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때 노래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90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딱 그 해인가 봐요. 1학년 뭐 이쯤 2학년. 그때는 지금처럼 뭐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랑 뭐 이모들이 보는 채널 같이 보니까 많이 따라 불렀죠. 제일 히트작은 아마 이병열차였을 테고. 그 노래 부르고 정말로 군대를 진짜 군대 갔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군대가 가기 무서운 곳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노래 가사 중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민수 씨 짧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 기억으로. 아, 그래요? 예. 휴식 같은 친구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이후에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이런 노래도 사랑받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김하진 기자가 그 수입차 매장 가서 인터뷰했어요? 어제 수입차 매장에 한번 가봤고요. 저 밖에서만 보다가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수입차 매장이요? 네, 김민우 부장님 뵈러 왔습니다. 김민우 이렇게 부장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자리로 이제 이동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신다고 들었거든요. 방송에서 봤어요. 네. 굉장히 그쪽에 분야에서 유명하시다고. 네, 세일즈 1등이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활동 복귀도 한번 기대해 보죠. 사건 사고 이야기로 갑시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이번엔 다른 연예인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지난 18일이었죠. 충격 단독 또 다른 연예인의 성추문 고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인터뷰를 녹취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당시 무한도전에 나온 분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용석 씨가 거기서 바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유재석 씨가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유재석 씨가 해명하는 뭐 일도 있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네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연속적인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정확한 사실 근거 없이 너무 선정적으로 폭로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를 숨겼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너무 근거 없이 그냥 막 퍼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유재석 씨는 그 여당 지지자다라든가 김태호 PD가 뭐 뒷돈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자극적인데 좀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유재석 씨가 파란 모자를 썼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면은 파란 모자 쓴 모든 분들은 요즘에 유산슬로 빨간 또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당 지지자입니까? 이게 뭐 왔다 갔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가지고 너무나 한 특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그럴 것이다. 나 아니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LA 다저스 팀은 다 그러면 여당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강용석 씨의 어떤 주장에 의하면 LA 다저스는 더불어민주당과 친하다. 예.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왔는데 그럼 저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돼요. 조심하세요. 네, 청바지 조심하세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 김태호 PD가 뒷돈을 받았다. 이것은 만약에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상당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일단은 주장한 게 뭐냐면 시세 6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에 어떻게 일반 MBC 직원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댔어요.
6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예. 뭐 김태호 씨가 뭐 보너스도 많이 받았을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예. 뭐 재테크를 잘했을 수도 있고 예. 뭐 그런데 이제 정확한 근거 없이 일단 나온 이야기긴 그러면 합니다. 다른 근거는 없고 어떻게 PD 월급으로 60억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냐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수현 캐스터처럼 네. 재산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아,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네요.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내분이 계시는데 아내분이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놨던 땅이 갑자기 뭐 땅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좀 무분별하고 좀 성정적으로 좀 폭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여기 지금 가로수 연구소에 전직 기자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조금 너무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대중들도 아마 이 가세현 폭로에 대해서 조금 싸늘한 반응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 체크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반응들을 이제 좋은 반응을 얻겠지만 정확한 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뭐 들은 얘기든지 아니면 만든 건지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장들을 그냥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전 3부에서 일본 게이센 예하원대 이영채 교수와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그 불매운동이 아베 정부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성시경 씨가 방송에서 일본 맛집을 소개하다가 논란이 생겨서 반박 SNS도 올리고 했었다면서요. 네, 성시경 씨가 자신의 SNS에 이제 한 드라마에 나온 그 맛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일본 오사카에 있는 그 식당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제 철판 요리 전문점을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댓글에 이제 사람들이 시국이 이런데 일본 음식점을 꼭 소개를 해야 했느냐 이렇게 매국노다, 친일파다 이렇게 좀 비난의 글을 올리면서 성시경 씨가 다음에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사과, 뭐 해명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글쎄요, 뭐 SNS에 일본 음식점을 올린 것 가지고 매국노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이런 시국에 굳이 그렇죠. SNS 올려서 홍보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렇죠. 본인이 맛있게 생각하면 본인만 조용히 가서 먹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팔로워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올렸다는 것은 괜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팬들에게 근황을 전하고 나의 입맛이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올린 것이 좀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서 다시 영상을 통해 자신의 역사관이 삐뚤어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NS 하지 마라. 왜요? 사고 친다. 저도 얼른 삭제. 오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 올렸는데 지워있네 바로. 특히 음주 트윗.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음주 SNS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면 이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SNS는 누구나 다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실수하면 퍼지기 때문에 많이 올리면 어떻게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라이브 방송하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해명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해명은 이제 성시경 씨가 일본에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일본에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하러 가서 이 음식들을 먹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했다고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순 놀러 간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도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로 또 한국을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알리는 일도 하면서 또 일본의 돈도 벌어서 갖고 오니까. 그렇죠. 네. 좋네요. 외화벌이도 하고. 예. 근데 이 SNS에서 해명 방송하고 여론 좀 다시 좋아졌습니까? 네, 아무래도 처음부터도 이제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성시경 씨가 이후에 좀 진솔하게 털어놓은 반응에 대해서는 이제 다 납득을 했습니다. 예. 영화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최근 화제 영화입니다. 백두산이 개봉했다고요? 네, 백두산이 이제 개봉을 했죠, 어제. 그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보면 단순한 건데 굉장히 잘 구성 있게 좀 만들었다고 해요. 예. 이번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나옵니까? 일단 뭐 나오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하정우 씨를 비롯해서 이병헌 씨,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가 출연하는데 좀 재밌는 게 하정우 씨가 뭐 직접 캐스팅한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전화해서 작품을 같이 하고 싶다. 좀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이번에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기도 했고 또 배수지 씨도 예전에 이제 하정우 씨 동생분하고 친한 황보라 씨 있잖아요. 예. 황보라 씨와 이제 배수지 씨가 같이 작업하면서 함께 친해져가지고 제안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캐스팅은 굉장히 화려한데 네. 관객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관객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일 개봉작 중에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신과 함께가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예. 개봉 당일에 42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백두산은 이걸 넘었습니다. 어허. 45만.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영화에서 하정우 씨랑 수지 부부로 나온다고요? 네, 일단은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상은 좀 안 어울릴 수 있으나 일단은 이제 배두지 씨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아우라라고 하죠. 그때 본인의 그 기가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얼굴만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나 잘 호흡이 잘 맞았다. 이미지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벨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 소화를 했다. 또 예. 임산부 역으로 나온대요. 근데 그런 것도 거침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같이 잘했다고 예. 하는데 단지 좀 달달한 이제 키스 씬, 그 연애 씬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부끄럽고 창피했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 수지 씨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던데 네. 청와대 왜 간 거예요? 그 이번에 그 우리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이제 김정숙 여사님께서 저 그 기부를 했어요. 1,5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서 이 배수지 씨가 그동안 기부를 좀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 참여를 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상식 얘기해보죠. 자, 올해 지상파 연말 시상식은 KBS부터 시작하네요. 네, 연예대상이 이제 내일이죠. 오는 21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희 굉장히 KBS 연예 프로그램 중에 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대상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 후보는 누가 올랐습니까? 네, 우선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빠들이 첫 번째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살림하는 남자의 배우 김승현 씨 가족들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영자 씨, 김숙 씨, 이경규 씨, 전현무 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슈퍼맨 아빠들은 단체입니까? 단체로 올라온 거예요? 네, 단체로 아빠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 살림하는 남자 김승현 씨 이 작품은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나왔죠. 네,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승현 씨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다 광고도 많이 찍고 또 인지도도 올라가고 호응도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자주 보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네. 그래, 광고도 찍었고. 네.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KBS 출신인데 네.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와서 종횡무진 하락이죠. 네, 그렇죠. 뭐 KBS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사에서도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KBS에서도 특히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경규 씨도 오랜만에 후보로 오른 것 같네요. 네, 이경규 씨도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 2편에 이제 중심을 맡으면서 아마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경규 씨가 굉장히 고맙지 않을까 싶어요. 예. 최근 그 코미디 우먼으로서는 김숙 씨가 상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대상 후보로 올랐네요. 네, 김숙 씨도 후보로 오른 거는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네. KBS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계열사인 KBS 조이에서도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YTN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처음 런칭할 때 김숙 씨가 축하 전화를. 그것 때문에 후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말일날 하잖아요. 시상식은. 이번에 네. 굉장히 빠르게 하네요. 그 연예대상이 좀 빠른 편인데 그중에서도 KBS가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즈음에 했는데 이번에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MBC 그 연예대상 보면 라디오도 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우리 YTN은 상 없습니까? 연말 시상식? 네, 없군요. 머리만 있으면 저희 베스트 커플상으로 해서 둘이서 상 좋아합니다. 네. 네. 있다면 당연히 대상은 제가 탈 텐데. 네, 대상 드리고 베스트 커플상. 알겠습니다. 자,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연예대상도 있고 연기대상도 있고. 네, 그렇죠. 가요대상도 있고. 가요대상도 있고. 연말 따뜻한 방에서 헛빵 같은 거 먹으면서 지켜보는 게 TV 지켜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면 춥고. 좋아요. 그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이랑 맥주 한잔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주스 한 잔씩 나눠 먹든가. 네.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네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수지 씨 얘기했었는데 수지 씨가 청와대에 다녀온 게 사랑의 열매 전달식 때문에 갔다 왔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지 씨도 연예계의 기부 왕위로 꼽힌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제가 조금 성급히 말씀을 드렸는데 1,500만 원이 이제 수지 씨가 최근에 이제 소외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서 기부를 한 거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평상시에도 좀 많은 그 기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억 이상 그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수지 씨가 물론 그 활발히 연예 활동하면서 수입이 많겠습니다만 수입이 많다는 거하고 기부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타가 이렇게 한번 먼저 이제 선행을 보여주면 그 뒤로 이제 영향력이 생겨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하니까 예. 지난 4월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서 1억 원을 쾌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선행을 하면은 감추는 게 당연하듯이 뭐 박수 받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선행은 자꾸 알려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김남길 씨도 예전에는 그런 것들 너무 드러내는 거 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부를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역시 대상감이네요. 예. 뭐 이뿐만 아니고 장나라 씨, 아이유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도 엄청나게 기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잊을만 하면 기부 소식이 전해져 오는 스타들이고요. 또 많은 분들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들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는 걸로 약속하면서 아까 전해드린 대로 호우에 우린 이제 우리 그냥 노래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 설레이던 맘이 느껴지지 않아 널 보면 반짝이던 눈도 나의 잘못인 건지